2004년 대한민국 서울, 어둡고 축축한 밤, 멈추지 않는 비, 그리고 그 빗속을 유유히 걸어가는 노란색 우비의 한 남자. 이 이미지는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합니다. 2008년 개봉해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렸던 영화 추격자.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 유영철이라는 이름을 기억합니다. 이유 없는 분노에 휩싸여 망치를 휘두르던 광기 어린 살인마. 우리는 그가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약 영화가 보여준 그 모습이 진실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면 어떨까요? 만약 카메라가 차마 담아내지 못한 혹은 의도적으로 외면한 더 끔찍하고 더 교활하며 더 충격적인 민낯이 숨겨져 있다면 말입니다. 영화는 한전직 형사의 숨막히는 추격전을 그렸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현실의 유영철은 영화 속 살인마보다 훨씬 더 치밀했고 훨씬 더 잔혹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영화가 절대 말하지 않는 그 날 것의 진실을 마주하려 합니다. 그가 왜 부유층 노인들을 그토록 증오했는지, 그가 왜 여성들을 조각내야만 했는지, 그리고 대한민국 경찰이 어떻게 그를 단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이나 잡았다가 놓아주었는지. 이것은 영화 추격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미화되거나 각색되지 않은 대한민국 최악의 연쇄살인마 유영철의 진짜 이야기입니다. 유영철, 1970년생. 모든 범죄자가 불우한 유년기를 보낸 것은 아니지만 유영철의 유년기는 그야말로 절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폭력은 일상이었고 가난은 숨통을 조였습니다. 그가 10대 때 마주한 충격적인 사실은 자신을 때리던 그 아버지가 친아버지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이미 해체된 지 오래였습니다. 소년 유영철은 학교 대신 소년원을 들락거렸습니다. 절도, 폭력, 그의 10대와 20대는 범죄로 얼룩졌습니다. 그에게 유일한 빛처럼 보였던 것은 결혼이었습니다. 그는 한 여성을 만나 사랑에 빠졌고 결혼해 아들까지 낳았습니다. 평범한 삶, 그가 그토록 원했던 단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조차 그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습니다. 2002년 특수절도 및 강간 혐의로 교도소에 수감된 유영철에게 아내가 이혼 서류를 보내옵니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범죄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혼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유영철에게 이것은 세상으로부터의 최종적인 거절이었습니다. 그의 안에서 무언가가 부러졌습니다. 그의 분노는 아내 개인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자신을 무시한 여성들, 그리고 자신과 달리 행복하게 사는 부유층들, 세상 전체를 향한 증오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영화에서처럼 단순한 충동이나 광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교도소의 차가운 감방 안에서 수백 번, 수천 번 되뇌고 계획한 체계적인 복수 계획이었습니다. 2003년 9월 그가 만기 출소했을 때 그는 더 이상 평범한 가장을 꿈꾸던 좀도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괴물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유영철의 복수는 정확히 두 개의 단계로 나뉩니다. 첫 번째 목표는 그가 그토록 경멸했던 부유층이었습니다. 2003년 9월 24일 출소한 지 불과 13일째 되던 날, 그는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고급 주택가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손에는 직접 개조한 쇠망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날 이화여대 명예교수였던 노부부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범행 방식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잔혹했습니다. 유영철은 피해자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영화가 보여주지 않은 소름 끼치는 사실은 그가 범행 직후 현장을 떠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피가 낭자한 현장에서 태연하게 집안을 뒤지며 금품을 챙겼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 범행 현장에 불을 지르려 시도했습니다. 지문을 없애기 위해 장판과 이불을 태웠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살인이 아니라 완벽한 증거인멸을 시도한 냉혈한의 행동이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불과 2주 뒤 10월 9일 종로구 구기동. 이번에도 부유층으로 보이는 3층짜리 주택이었습니다. 일가족 3명이 같은 망치에 희생되었습니다. 10월 16일 강남구 삼성동 한 고급 빌라에서 60대 여성이 살해당했습니다. 유영철은 대담했습니다. 그는 부유층 주택의 보안이 허술하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비 오는 날이나 보안 시스템이 꺼진 틈을 노렸습니다. 그의 살인은 패턴이 있었습니다. 부유층 노인, 둔기를 이용한 잔혹한 살해, 금품 탈취 및 증거인멸 시도. 경찰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에서 동일한 수법의 끔찍한 살인 사건이 연달아 발생했지만 경찰은 이 사건들을 하나의 연쇄살인으로 묶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을 단순 강도살인으로 치부했습니다.
유영철은 그 비웃기라도 하듯 한 달 뒤인 11월 18일 종로구 해화동으로 향했습니다. 또다시 이명의 노인이 희생되었습니다. 불과 2달 만에 사건의 살인, 8명의 희생자, 서울은 공포에 휩싸이기 시작했습니다. 언론은 부유층 노인 연쇄 피살 사건이라 대서특필했지만 범인의 윤곽은커녕 경찰은 단서 하나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영철은 이 모든 혼란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살인이 사회에 어떤 파장을 일으키는지 지켜보며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음 단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유영철이 멈칫한 것은 경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2003년 12월 새로운 범행 대상을 물색하던 중 사랑에 빠졌습니다. 한 마사지 업소에서 일하던 여성이었습니다. 그는 잠시 살인을 멈추고 그녀와의 동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2004년 초 그녀는 유영철이 전과자이며 이혼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별을 통보합니다. 이것은 유영철에게 2번째 거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거절은 그의 증오를 부유층에서 여성으로, 그것도 자신이 더럽다고 경멸하던 유흥업소 여성들로 완벽하게 돌려놓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더 끔찍한 비극이 시작되기 전 경찰에게는 유영철을 막을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가 있었습니다. 영화가 감히 제대로 다루지 못했던 대한민국 경찰 역사상 가장 치욕적인 순간입니다. 첫 번째 실패, 2004년 1월 14일. 유영철은 해화동 살인사건 이후 전북 고창의 한 사찰에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금품을 훔치다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단순 절도범이었습니다. 경찰은 그의 지문을 채취했습니다. 그의 지문은 이미 해화동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족적과 삼성동 살인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지문과 일치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경고를 보냈습니다. 이자는 연쇄살인 용의자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경찰은 무엇을 했을까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담당 경찰은 이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들은 유영철이 그저 평범한 좀도둑이라고 생각했고 그는 구속적 부심에서 풀려났습니다. 연쇄살인마가 경찰의 손에 잡혔다가 증거 불충분이라는 이유로 다시 거리로 풀려난 것입니다. 이것만으로도 경악스럽지만 진짜 악몽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2번째 실패, 2004년 7월 15일. 시간은 흘러 2004년 7월, 유영철은 이미 2번째 단계의 살인을 시작한 후였습니다. 그는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출장 마사지 여성들을 불러들여 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7월 15일, 그는 평소처럼 한 여성에게 전화를 걸어 오피스텔로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전화를 건 업소의 업주는 최근 자신의 직원 3명이 연달아 실종된 것을 이상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3명 모두 실종 직전 같은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그 번호가 바로 유영철의 번호였습니다. 업주는 유영철을 유인하기 위해 여성 대신 남자 직원 2명을 보냈습니다. 유영철의 오피스텔 앞에서 격투가 벌어졌고 유영철은 결국 업소 직원들에게 제압당했습니다. 업주는 그를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드디어 유영철이 체포되었습니다. 경찰은 그를 영등포 경찰서로 연행했습니다. 그의 오피스텔에서는 칼과 망치가 발견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유영철은 교활했습니다. 그는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 갑자기 입에 거품을 물고 쓰러지며 간질발작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간질 병력이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유영철의 수갑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를 진정시키기 위해 사무실을 분주하게 오갔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수갑이 풀린 유영철은 책상을 밟고 창문으로 뛰어내려 도주했습니다. 네, 잘못 들으신 게 아닙니다. 20명을 살해한 희대의 연쇄살인마가 경찰서에서 경찰관들이 보는 앞에서 맨몸으로 탈출했습니다. 영화 추격자의 그 숨막히는 추격전은 허구였습니다. 현실은 잡혀온 범인을 어이없게 놓쳐버린 경찰의 총체적 부실 그 자체였습니다. 경찰의 이 2번의 치명적인 실패가 없었다면 최소 12명의 무고한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화가 감히 정면으로 다루지 못한 유영철 사건의 첫 번째 민낯입니다. 경찰서를 탈출한 유영철, 그는 이제 자신이 쫓기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의 범행은 더욱 대담하고 더욱 잔혹해졌습니다. 그의 2번째 복수의 대상은 자신을 떠났던 아내와 자신을 거절했던 여자친구를 투영한 유흥업소 여성들이었습니다. 그는 서울 마포구의 한 오피스텔을 임대했습니다. 이곳은 그의 도살장이 되었습니다. 그의 방식은 치밀했습니다. 출장 마사지 업소에 전화를 겁니다. 여성 혼자 오도록 유인합니다. 여성이 오피스텔에 들어오는 순간 그는 미리 준비한 둔기로 여성을 기절시키고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가 바로 이 사건이 대한민국 범죄사의 전무후무한 기록으로 남게 된 이유입니다. 유영철은 살해한 여성의 시신을 오피스텔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는 화장실 바닥에 비닐을 깔고 음악을 크게 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정육점에서 일하며 배운 기술로 시신을 해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신을 15, 20개의 조각으로 나누었습니다. 그는 이 끔찍한 작업을 하는 동안 완벽하게 침착했습니다. 심지어 그는 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시장에서 공업용 분쇄기를 구입하려 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왜 이런 끔찍한 짓을 했을까요? 증거인멸입니다. 그는 토막낸 시신을 검은 비닐봉지에 담아 자신이 직접 답사한 봉원사 인근의 야산에 안매장했습니다. 그의 오피스텔에서는 11명의 여성이 이런 방식으로 살해당했습니다. 경찰이 그의 오피스텔을 덮쳤을 때 화장실 배수구는 피해자들의 혈흔과 살점으로 막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유영철 사건을 둘러싼 가장 충격적인 루머, 그가 피해자의 간을 먹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사실일까요? 유영철은 체포 직후 간질병 치료에 좋다고 해서 몇몇 피해자의 간을 꺼내 먹었다고 자백했습니다. 이 자백은 대한민국 사회를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식인 살인마라는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과정에서 그는 이 진술을 번복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가 간을 먹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찾기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그저 수사관들을 조롱하고 더 큰 충격을 주기 위한 거짓말. 둘째, 자신이 정신병자임을 어필하여 심신미약으로 감형을 받으려는 교활한 계산. 어느 쪽이든 그의 입에서 나온 간이라는 단어는 그의 잔혹성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다시 2004년 7월 15일로 돌아가 봅시다. 유영철이 경찰서에서 탈출한 그날 밤입니다. 영화 추격자에서 살인마 지영민은 전직 형사 엄중호와의 숨막히는 사투 끝에 붙잡힙니다. 피해자를 구하기 위한 주인공의 처절한 질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경찰서를 탈출한 유영철은 12시간 만에 다시 붙잡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경찰의 대대적인 수사망 때문이었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유영철은 탈출한 직후 자신이 살던 오피스텔 근처의 한 찜질방에 숨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태연하게 잠을 잤습니다. 그를 알아본 것은 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던 업소 주인이었습니다. 처음 유영철을 경찰에 신고했던 바로 그 마사지 업소의 업주였습니다. 업주는 유영철이 탈출했다는 소식을 듣고 경찰을 믿을 수 없어 직접 그를 찾아 나섰습니다. 그는 유영철이 멀리 가지 못했을 것이라 확신했고 주변 찜질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찾아냈습니다. 업주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찜질방에 들이닥쳤을 때 유영철은 아무 저항 없이 순순히 체포되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희대의 살인마를 잡은 것은 첨단 수사 기법도 유능한 형사도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직원들을 잃은 업소, 주인의 끈질긴 추적이었습니다. 이것은 경찰에게 두 번째 수치이자 영화 추격자가 감춘 가장 불편한 진실이었습니다. 체포된 유영철은 당당했습니다. 그는 취재진의 카메라 앞에서 마스크를 벗어던지며 외쳤습니다. 여자들이 함부로 몸을 놀리고 부자들이 오만하게 굴어서 죽인 겁니다. 그는 자신의 범행을 합리화했습니다. 그에게는 일말의 죄책감도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사회의 쓰레기를 청소했다고 믿었습니다. 경찰이 그의 오피스텔과 그가 지목한 봉원사 야산을 수색했을 때 11구의 시신 조각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부유층 노인 8명, 그리고 그가 2000년에 인천에서 살해했다고 자백한 일명까지 공식적인 희생자만 20명, 비공식적으로는 26명까지 추정됩니다.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짧은 기간 동안 가장 많은 사람을 살해한 연쇄살인마가 그렇게 민낯을 드러냈습니다. 유영철의 검거는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사회에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괴물을 막지 못했는가? 유영철은 법정에서도 난동을 부렸습니다. 판사를 향해 의자를 집어던지려 했고 방청석을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그는 2005년 6월 사형을 확정받았습니다. 현재까지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입니다. 그의 범행은 너무나도 끔찍했기에 우리는 그를 그저 악마라고 사이코패스라고 부르며 선을 긋고 싶어 합니다. 영화 추격자도 그런 이미지에 기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마주한 날 것의 진실은 다릅니다. 유영철은 태어날 때부터 악마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난과 폭력 그리고 사회적 냉대 속에서 만들어진 산물이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그의 끔찍한 범죄를 정당화할 수는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진짜 민낯은 따로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연쇄살인의 징후를 무시하고 용의자의 지문을 놓치고 심지어 체포한 범인을 도주하게 만든 당시 대한민국의 무능한 수사 시스템입니다. 유영철이라는 개인의 광기보다 그 광기를 막을 수 있었던 수많은 기회를 놓쳐버린 시스템의 실패가 더 무서운 진실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영철 사건은 대한민국 과학수사의 분기점이 되었습니다. 경찰은 이 치욕적인 실패를 반성하며 프로파일링 기법을 정식으로 도입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권일용 프로파일러가 이 사건을 계기로 본격적으로 활동했습니다. 지문과 DNA 감식 시스템이 혁신되었습니다. 유영철은 말했습니다. 살인은 습관이 되었다. 그의 말처럼 사회의 무관심과 시스템의 무능함이 한 개인의 분노를 괴물로 키워냈고 그 괴물이 살인을 습관처럼 저지르도록 방치했습니다. 영화는 우리에게 카타르시스를 주었지만 현실은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성찰을 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추격자의 화려한 미장센 뒤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유영철의 진짜 민낯입니다.